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는 각국 정상급 외빈과 왕족 500여 명 등 2천여 명이 참석했고 장례 행렬에는 인파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틀간의 영국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일 외교 수장이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조율되는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 핵심 현안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2명이 다친 거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강풍으로 각종 시설물과 낙과 피해 등이 잇따랐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증거인멸 시도와 계획범죄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살인사건의 63%는 계획범죄로 일반 살인사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관련 문자 메시지가 또 노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대폭 높인 5.2%로 예측했습니다. 또 2060년 정부 부채 비율이 140%를 넘을 것이라며 지출 삭감 등 부채 안정화를 권고했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와 더 멀어졌지만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 16도로 서늘하고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네, 5박 7일의 순방기간 첫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순방을 이어갑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방문 이틀째, 전날 찰스 3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했습니다. 국장에는 모두 2,00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여러 주요 국가 정상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교통 사정으로 미뤄졌던 조문록도 작성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쓴 여왕과 동시대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찬가지 현지 교통 문제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대신 한국전 참전 용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빅터 스위프트 씨를 만나 국민 포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5박 7일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첫 방문국인 영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 이제 미국 뉴욕에서의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전날 환영 만찬에서 만나 반갑게 안부를 나누며 유엔 총회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회담이 조율된 적 없다는 기사를 보도하며 마지막까지 한국과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각국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조우하며 조문 외교를 마친 윤 대통령. 다시 1호기를 타고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 총회와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뉴욕에서 한일 외교수장이 미리 회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권준기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양국의 외교장관이 사전 준비 차원에서 미리 만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조금 전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이 회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놓고 최근까지도 두 나라 간의 기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일 외교장관이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와 또 의제 등을 놓고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조문을 마치고 미국 뉴욕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지 시각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유엔 총회에 참석해 일반 토의에서 연설하고 또 각국 정상과 회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고 있다는 건 이 정상들이 나눌 각종 현안들을 정리하고 정확한 회담 시점도 확정 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대통령실에선 유엔 총회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외교장관 회담 소식은 일본 교도통신이 먼저 보도해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판가름 지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핵심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이 마주 앉으려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부터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일본 측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양국 기업이 민간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 맞춰 진행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일괄 타결, 그러니까 그랜드 바겐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이후인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9개월 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과 항모 강습단이 연합 해상 훈련을 위해 오는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 항모가 한국 작전구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로널드 레이건, 시어두어 루스벨트, 니미츠 등 항모 3척이 동해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 해군은 동해상 연합훈련 외에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 함정 방문, 친선 체육 활동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4주년이었던 어제 미 육군과 해군, 공군의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어제 오후 미 육군 정찰기 한 대가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미 해군 소속 정찰기 한 대도 어제 오후 경기 평택시 상공까지 진입해 정찰 임무를 진행했습니다. 미군이 육해공군의 정찰기를 같은 날 한반도에 전개한 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약속한 9.19 평양 공동선언 4주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북한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가을 거지철을 맞아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만 강조했는데요. 이산가족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아직 북측의 답을 듣지 못한 통일부는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추수철에 들어간 북한.
작황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느냐는 가을거지와 나달 털기 결과에 달려 있다며 모든 힘을 총동원해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고 주민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며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뭐니 해도 쌀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가을거지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과업은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는 봄 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까지 겹치며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태풍의 북상 소식에도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서도 보상할 수 없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한일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런 가운데 4주년을 맞은 9.19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해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 쇼로 폐마하고 김정은 정권은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더 이상 남북관계가 없다는 상호 불신이 가장 큰 배경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 간 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지난 8일 제안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 측의 통지문 전달 시도에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성격 그리고 그 시급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반응이 소극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사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북한 당국이 조속히 호응에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2명이 다친 거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에선 강풍으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과 부산 등에 거주하는 주민 수백 명은 태풍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태풍 난마돌로 인한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 동래구에서 아파트 앞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강풍에 떨어진 담장 펜스에 눈 주변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에선 40대 여성이 지상 승차장을 지나다가 강풍에 쓰러진 화분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 않아 치료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선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다만 중대본은 이 사고는 원인이 태풍 때문이 아닌 안전사고였다며 태풍 피해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강풍이 불며 부산과 울산 등에 거주하는 7천 가구 이상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북과 부산 등에 거주하는 주민 수백 명은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통영에서 삼천포 등 수십 개 항로를 다니던 여객선이 운항 중단됐고 항공편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코레일은 동대구부터 부산까지 일부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하거나 운행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한려해상 등 일부 국립공원의 탐방로는 출입이 통제됐다가 순차적으로 풀렸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제 저녁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내리막길 아래로 밀려내려온 마을버스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2차선 도로를 분주하게 오갑니다. 옆면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승용차 한 대. 다른 쪽 도로 구석에 박힌 승용차는 후반부가 떨어져 나갈 듯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부산시 수정동 수정터널 근처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중간에서 앞뒤로 충격을 받은 승용차 탑승자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다른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에 바짝부터 멈춰선 마을버스 주위로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울 응봉동 경사로에 멈춰섰던 버스가 갑자기 뒤로 밀려 내려간 겁니다.
차량과 주택 담벼락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버스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운전 미숙과 브레이크 이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대구 달서구 감삼동 도로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지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가 난 뒤 화재로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4도, 동경 131도이고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기상청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울산과 경북, 부산 일대에서 이번 지진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신고는 아직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프라시타 데모렐로스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흔들림은 수도 멕시코시티와 케레타로 등 중서부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18.2도, 서경 103.4도이며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서쪽으로 475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규모 7.5의 지진으로 발표됐지만 멕시코 지진학자들은 규모 7.6 강진으로 수정했습니다. 정부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쓰나미 발생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남성 전주환인데요. YTN 취재 결과 전주환은 범행 당시 위생모뿐 아니라 장갑도 착용한 것으로 확인돼 증거인멸 시도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스토킹해오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피의자는 31살 전주환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1시간 정도 논의한 뒤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전 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위가 계획 범행이라고 1차 결론을 내린 가운데 관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생모를 썼을 뿐 아니라 스포츠용 코팅 장갑도 착용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장갑을 샀다가 범행 당일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생모는 물론이고 장갑까지 낀 것, 머리카락이나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경찰은 사실상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 씨는 이 밖에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거나 범행 전 피해자 옛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자택에서 확보한 PC와 외장하드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전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송치 당일 전주환의 모습도 언론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전주환이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배회하고 사전에 예금을 찾으려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 범죄로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스토킹 범죄 10건 가운데 무려 6건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옛 동료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1살 전주환. 불법 촬영을 통한 협박과 370여 차례 문자 연락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기간만 무려 3년에 달합니다.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사전에 안전모와 장갑 그리고 범행 후를 대비해 예금까지 빼내려 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 범죄로 이후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남녀 간 살인 사건은 336건으로 이 가운데 스토킹이 있었던 사건은 126건에 이릅니다.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사건들 중에 아주 위험한 인명피해가 날 만한 사건들이 존재해요. 사전에 미리 선별해서 피해자 보호 및 스토커에 대한 감시를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여 년 전 스토킹 처벌법을 먼저 도입한 영국은 피해자 신변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입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 조치는 한 달을 넘을 수 없고 최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 조치도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불과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보호 조치는 주로 스마트워치 지급,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전자감시 장치, GPS 장치라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와 경찰이 똑같은 그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의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입니다. 이미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그리고 호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법안 그리고 범죄 대응 방식에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큰 이변 없이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인 이용호 의원이 깜짝 선전하면서 친윤 그룹에 대한 당내 견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주호영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기호 1번 이용호 후보 42표, 기호 2번 주호영 후보 61표, 무효 3표. 그래서 주호영 후보가 투표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주호영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재선 원내대표로 또 한 번 당을 이끌게 된 주 의원은 내부 안정과 외연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내주시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거 압승에는 실패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짊어지게 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른바 주호영 대세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특히 상대가 호남 출신 재선으로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용호 의원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변이 아닙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민심, 또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우리 국민의힘에 정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에선 추대론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던 일부 친윤그룹에 대한 반발이 반영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극한 갈등, 잇따른 실책으로 내내 어수선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거란 시선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또 한 번 원내 사령탑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곧바로 수많은 난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친윤그룹에 대한 당내 견제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까지 당 안팎의 어려움을 동시에 관리하는 만큼 주호영 리더십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거론하며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곧바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착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유 의원은 결국 당 윤리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당선 직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정 위원장이 중징계 중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경고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곧바로 이 대화가 전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서며 사실상 제명 절차에 돌입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전 대표도 SNS를 통해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해 징계를 상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오해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과 해당 대화를 나눈 건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거친 말들을 쏟아냈던 지난달 1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닌 평의원으로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는 겁니다. 8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당과 당원들에게 퍼부은 날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이 전 대표를 향해선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글을 올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유상범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정진석 의원에게 개인적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 의견이라도 다른 의원에게 알린 건 윤리위원으로서 부적절했다면서 사과하고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지 않게 하겠다며 윤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윤리위도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향후 윤리위 직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의원의 사임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사 여부를 떠나 민감한 시기에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함께 오찬을 하려던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의힘은 또 한 번 문자 유출로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형사 6부 소속 A 수사관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 측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건네받은 자료 출처를 몰랐고 개인정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장동과 함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로 압송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유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5.2%로 전망했습니다. 또 오는 2060년 정부 부채 비율이 140%를 넘을 거로 예측하면서 부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OECD가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를 웃돌고 한국은행 전망과는 같습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 에너지 가격은 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종전 2.7%에서 2.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와 아시아개발은행은 물론 정부나 한은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OECD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3.7%로 올라가면서 소비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9.2%에서 4.7%로 떨어지며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정부 부채 비율의 경우 오는 2060년 국내 총생산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 확대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이 수반되면 정부 부채 비율은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당에선 김치나 깍두기를 밑반찬으로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선 포장 김치가 품절 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의 닭 한 마리집. 최근 배달 주문 때 손님이 김치를 추가하면 3,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생닭 한 마리 값의 3배를 넘어서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한 리필로 갖다 드셔도 사실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한 번 기본 나가고 손님들이 뭐 한 2-3번 이렇게 갖다 드시면 사실 부담은 되죠. 원체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엄청나게 오른 배추와 무 가격에 집에서도 김치 담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역시 가격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김치 재료값이 급등하자 CJ 제일제당은 포장김치 평균 가격을 11% 인상했고 대상도 다음 달부터 가격을 9.8%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이번 달 포장김치 수급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선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이은 태풍 등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는데 빠르면 9월 말이고 아니면 10월 초 정도 지금 현재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 값은 9,000원으로 한 달 만에 41% 뛰었고 무는 3,000원을 넘어 20% 오른 상황. 정부는 가을 배추 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는 다음 달 안에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가격이 얼마나 잡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그제 오후 3시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폐사체가 발견됐고 정밀 분석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현재 해당 농장에서는 사육 중인 돼지 8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있으며 강원 지역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 돼지농장의 인근 농장에서도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한 춘천 돼지농장에 반경 10km 이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하던 중 5.3km 거리에 있는 농장에서 어제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돼지 약 6,5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방탄소년단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문화훈장과 포장, 체육훈장과 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 대상인 예술체육요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정했지만 병역법 시행령은 대중문화를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카메룬과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어제 소집됐습니다. 기분 좋은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귀국한 손흥민은 쉴 틈도 없이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은 대표팀 선수들이 하나둘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들어섭니다.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권창훈도, 발목 부상이 걱정됐던 나상호도 모두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밝은 표정으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양현주는 당찬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일단 워낙 잘하는 형들 사이에서 훈련하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우고, 하지만 또 여기서 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뱀수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술과 선수 기용 모두 단조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벤투 감독은 이번 평가전에서는 색다른 경기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We will try to play as well as possible, improve our style. Maybe we will try to play in a different way. 훈련이 마무리될 즈음 다음 날 합류할 예정이던 손흥민이 깜짝 등장하자 훈련장을 지키던 팬들은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파주로 달려온 손흥민은 훈련장 이곳저곳을 오가며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23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과 두 차례 평가전을 갖습니다. 이번 두 경기는 월드컵 본선에 앞서 유럽파가 합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벤투 감독은 이번 2연전을 통해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사실상 완성할 예정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오늘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아 제법 쌀쌀한데요. 한낮에도 24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6도, 대전은 15.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 23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는 각국 정상급 외빈과 왕족 500여 명 등 2천여 명이 참석했고 장례 행렬에는 인파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틀간의 영국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조율되는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 핵심 현안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주환의 증거인멸 시도와 계획 범죄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관련 문자 메시지가 또 노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와 더 멀어졌지만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 16도로 서늘하고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일정이 하루 미루어지면서 외교 홀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날을 세웠는데 대통령실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폄하 시도는 유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조문 외교를 고려한 검정 의상으로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홀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첫날 조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 계획을 취소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자진해서 조문을 취소한 건지 아니면 사전 조율이 없어 조문을 거절당한 건지 명확히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캐나다 트루도 총리,
중국 왕치산 부주석 등이 국빈 자격으로 조문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일반 행렬에서 오랜 시간 대기했다고 비교도 곁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영국에 도대체 왜 간 것입니까? 왜 다른 나라 정상들은 가능한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만 불가능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런던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현지 시각으로 오후 2, 3시 이후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록 작성이 하루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홀대받은 것처럼 폄하하는 시도는 유감이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국내 정치를 위해 활용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차량과 의전에 각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조문록 작성 또한 이 같은 왕실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스푼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차량 자체 준비 원칙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에겐 왕실 차원에서 총리가 차량을 제공했고 사이드카 넉 대와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충분한 예우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는 등 영국에서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1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영국에서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현지 시각 20일에서 21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준비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을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각 19일 오후 미국 맨해튼 한 호텔에서 회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조율되는 상황인 만큼 오늘 회담은 핵심 현안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관계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정치 분야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여야는 878억 원을 투입하려다 하루 만에 백지화된 영빈관 건립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난맥상을 부각하자 국민의힘은 영빈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관 없는 나라 있습니까? 저는 해외에 거의 다 있습니다. 네. 여야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곤 가시돋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앞세워 김 여사 특검법은 이 대표 수사 물타기란 여당 공세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촉구했습니다. 해야 될 수사질을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문제 삼으며 일진일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외교 안보와 경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국민의힘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과 기무사 문건 유출 사건 등 안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도가 있는 거라며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되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보실장이나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앞서서 국민들께 입장을 한번 듣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거미밑에 있는 분들도 정인 채택이 불가피하다.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다는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국방위원회에 현재 우리가 과제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는가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논란 등과 관련해 블라인드로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탄압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자꾸 선거법 수사와 관련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건 정치 탄압이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엄격하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엄벌이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그룹 횡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횡령 사건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횡령, 배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밀 유출 정황을 처음 포착한 건 지난 7월입니다. 쌍방울 사건 수사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이 당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수사를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 소속 수사관 A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를 기밀 유출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대상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관 A씨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쌍방울 임원 B씨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수사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자료 출처를 몰랐고 영리적 목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쌍방울 사건 수사기밀 자료가 발견되자 두 사건 수사팀을 통합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를 편법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든 범죄 수익이 이 대표 변호인단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사실상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결론이 나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수사 자료가 유출된 직후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검찰은 지난 8일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불기소 결정문에서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 2억 5천만 원은 이례적으로 소액이고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관계를 볼 때 쌍방울 자금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진행했던 대북교류 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후원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무성한 의혹과 정치적 논란만 남긴 채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인 31살 전주환 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숨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런 사실을 적시했지만 법원은 전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이 수사하거나 불송치한 사건도 전부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첫 출근 뒤 가장 먼저 예방한 곳은 경찰청이었습니다. 이 총장과 윤익은 경찰청장은 20분가량 면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성폭력 사건,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입니다. 우선 대검과 경찰청, 그리고 지역 단위별로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 초기부터 가해자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경 사이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기록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유치장 입감과 같은 잠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장되지 않고 누락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사이 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법원의 가해자 구속 필요를 더 강하게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 검찰청과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경찰이 대면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검 형사부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이 일선 의견을 수렴해 키를 잡고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존에 있던 긴급 응급 조치와 가해자 유치장 구금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이 수사하거나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복 위험 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법을 개정해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긴급 잠정 조치와 긴급 응급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채소와 식품값을 중점 관리하기로 하는 등 고물가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계속 올릴 것으로 보여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급등한 채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출을 포함해 수급 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라면 등 식품 가격도 매일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고물가를 잡으려는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외국 자본이 미국에 쏠리게 되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 환율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3.5% 이상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럼 1% 정도의 금리 역전이 벌어지는데 지금같이 국제 자금 시장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숫자거든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와 수출이 줄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당장 올 겨울 유럽의 에너지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순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앞서 정부는 넉 달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소매 판매는 5개월째 뒷걸음질이고 기업의 재고 증가율은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역 수지는 6개월 내내 적자를 보게 생겼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고요. 또 3분기부터는 생산이라든가 출하 쪽이 훨씬 더 감소하면서 고용 또는 투자 쪽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아마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든 탓에 총체적 복합 위기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기간 중점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등 대야 전략 모색에 나섭니다. 이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으며 원활한 당정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별 주요 예산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라는 주제로 당원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회는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여야는 특히 철회된 영빈관 신축 계획과 장병 피복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논란 등의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거로 예상됩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점검하는데요. 오늘 현안 보고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경찰청 차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고 사고 후엔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책을 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 이규현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와 함께 불법 촬영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을 강행하자 국내에서는 퍼주다가 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차별당하는 동안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는 국내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건데요. 맞는 말인지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 혈세가 테슬라로 흘러들어간다.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싹쓸이한다. 미국에서 생산지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뒤 국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 현황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지급된 내역이 정리된 자료인데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의 비중은 2020년 75.3%에서 올해 상반기 87.5%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 유럽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 비중은 평균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휩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입산만 떼놓고 봐도 미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 순위는 1위가 아닙니다. 지난해까진 미국산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중국에 크게 밀렸습니다. 중국산이 올해 상반기에 받아간 보조금만 388억 원으로
미국산의 2배가 넘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인데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테슬라는 물론 전체 미국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 우월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산 전기버스에 비해서 중국산 버스가 대당 거의 1억 원 차이가 납니다. 부품에 대한 원가,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중국산 24.5%로 국산에 비해 크게 뒤처졌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산이 전체 보조금의 48.8%를 가져가면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인데 정작 중국의 저가 저성능 전기차의 절반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허점이라고 봅니다. 국내 업계의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세부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업계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고 2차 발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탓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방은 소화포를 이용하는 대안을 찾았고 도로공사는 충전소에 수조를 만드는 묘안을 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하얀색 소화포를 들고 천천히 차를 덮습니다.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더니 금세 사라집니다. 소화포 위로 다시 물까지 뿌려 열을 식힙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물만 뿌려서 끄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화포를 활용해 진화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72시간 정도까지 계속 물을 주수해줘야 돼서 물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소의 수온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더 큰 문제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재발화, 다시 말해 과열된 배터리에서 다시 불이 붙는 사례가 잦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그 폐차장에서 다시 재발화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수조에 담궈놨을 때 그 재발화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차를 아예 수조에 담가서 불을 끄는 방법이 현장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착안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 진압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나면 바닥에 설치된 튜브가 올라와 물을 가두는 방식입니다. 수조 형태로 만들어진 이 화재 진압 시설은 바닥에서 60cm 높이로 전기차 배터리가 물에 잠기도록 해 2차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중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충전소에 진화 시설을 갖췄습니다. 충전 중에도 그 화재 발생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또 사례도 보다 보니까 저희 그 휴게소에도 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불이 나는 사례도 점차 많아졌고 올해는 벌써 4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다양한 방법이 연구 개발되면서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법령과 행정조치 도입돼 우리 정부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내년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2025년에는 가격도 개인이 살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하늘길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기업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사람을 태운 오토바이가 수직으로 날아오릅니다. 공중에서 방향을 틀기도 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한 번 충전으로 40분 동안 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 일본 스타트업이 올해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선보인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입니다. Adrenaline, right? Of course, you have a little apprehension, but I was just so amped. But I literally had goosebumps. I feel like a little kid. 이미 일본에서 판매됐고 내년엔 미국에서 77만 7천 달러, 우리 돈 10억 8천만 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 5만 달러, 우리 돈 6,900만 원 정도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분을 비행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에 달하는 플라잉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시장에 출시됩니다. 러시아의 기업은 플라잉 오토바이를 개발해 두바이 경찰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두바이 경찰이 현장 적용을 위한 시험 비행 중 공중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개발 단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상용화의 신호탄이 울려진 플라잉 오토바이. 안전성과 가격, 교통 법규라는 관문을 모두 넘어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군 당국이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 보라매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는 2033년 전력화를 목표하고 있는 항공모함에 탑재될 함재기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해서 함재기로 가능한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KF-21을 염두에 둔 게 맞는 거네요. 네. 현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규모가 작아 경항모라고 불립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 김 의장은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이 충분히 이륙할 수 있을 만큼 항모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 안 되는 이제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경항모가 아니고 중형 항모로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김 의장은 경항모를 중형항모로 변경한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함재기 개발 연구 용역 결과로 항모의 변경 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재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프라시타 데모렐로스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흔들림은 수도 멕시코시티와 카레타로 등 중서부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18.2도, 서경 103.4도이며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서쪽으로 475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규모 7.5 지진으로 발표됐지만 멕시코 지질학자들은 규모 7.6 강진으로 수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는 2만 7천여 명 늘었지만 월요일 기준 여름 재유행 초기였던 지난 7월 11일 이후 10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센터가 서울 연세의료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내년 봄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의료원에 들어선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나 모양 모두 물리학에서 보는 방사선 가속기와 비슷하지만 전자나 수소 이온이 아닌
훨씬 무거운 탄소 이온을 쓰는 점이 다릅니다. 무거운 만큼 에너지가 강해 더 적은 치료 횟수로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더 큰 장점은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쏘면 큰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며 암세포까지 도달하지만 중입자는 다른 정상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암세포 위치에 가서 큰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풍선 10개 가운데 7번째가 암세포라면 엑스레이 치료는 앞 6개를 터뜨려야만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반면 중입자 치료는 다른 풍선 피해 없이 암세포 풍선만 딱 골라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일본과 독일 등 세계 6개 나라에 15대뿐. 지난해 건물을 완공하고 최근 장비 설치를 마친 세계 16번째 중입자 치료센터는 6개월 정도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을 거친 뒤 내년 봄 실제 치료에 들어갑니다. 혈액암처럼 암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암이라면 모두 치료 대상이지만 특히 예후가 좋은 전립선암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 있어서 엑스레이나 양성자손으로 25번, 30번 치료한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12번으로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세의료는 중입자 치료기의 도입으로 5년 생존율이 30% 이하인 3대 난치암, 즉 췌장암과 폐암, 간암에서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 해 한 작곡가를 집중 탐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올해는 스페인 작곡가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곡을 연주합니다. 백건우 씨는 오는 23일 울산, 24일 부평, 27일 제주를 거쳐 다음 달 1일 마포 아트센터, 8일 예술의 전당 등 전국을 돌며 공연합니다. 이번에 선택한 건 그라나도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피아노 모음곡 고에스카스로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하루 만에 볼에 닿는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는 낮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24도에 머무르는 등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6도, 대전은 15.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은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